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오늘은 사마천 중국 역사서 사기 내용 중에서 열전 오왕비 열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 사기 열전 중에서 오왕비에 대한 열전은 한나라 황제 경제 때 발생했던 오초칠국의 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오초칠국의 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나라를 처음 세운 유방이 초안전에서 승리를 이룬 후에 각 지역에 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웠던 공신들을 제후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 초기에는 제후에 임명된 공신 여러 사람이 혹시라도 모반을 일으킬까 두려워졌습니다. 또 역시 그 공신들이 순차적으로 모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은 그들을 모두 제압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꽤 합니다. 자, 이후에 유방이 죽고 나서 여태후가 실질적인 실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여태후는 당시에 조정 내에 확실한 실권을 잡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또 다툼은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한나라 제국의 질서를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주 평온하게 잘 잡아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이때 이후로 여태후 이후로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여태후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여태후가 죽자 여씨의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신하였던 진평과 주발 이 두 사람이 주도를 해서 여씨 일족을 몰아냅니다. 여씨를 몰아내고 나서 주발과 진평은 유방의 아들 중에서 박씨 부인에게서 얻었던 유항을 황제로 추대해서 천자의 자리에 올립니다. 바로 이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나라 초기인 만큼 황제에 오른 문제는 조정 대신들의 정책을 일단 잘 받아들여서 실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마저도 죽고 그의 아들 경제가 황제에 올랐을 때, 그때부터는 각국, 본국이죠. 제후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들 유씨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국들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규모 있게 발생된 반란, 모반이 바로 쿠데타가 오초칠국의 난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초칠국의 난을 주도했던 오나라의 왕 유비에 대한 열전입니다. 오나라 왕 유비는 제후국 왕이니 사실상의 사마천 사기 역사서 내에서는 사기 세가에 실렸어야 할 인물이지만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열전에 실려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오나라의 왕 오왕비 열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오왕 유비가 그 혈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오나라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왕 유비는 한나라 고제, 그러니까 유방의 둘째 영 유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중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왕 유비는 고조로 치면 조카가 되겠습니다. 형의 아들이죠. 자, 유방은 천하를 전부 평정하고 난 다음에 7년 지나서 자기 형인 유중에게 대나라의 왕으로 임명을 해서 봉합니다. 자, 근데 이 유중이 좀 나약했는지 그쪽이 북쪽의 흉노족들이 자주 대나라를 침공해오자 그거를 지켜내지 못하고 나라를 버려버리고 유방이 머물고 있는 낙양까지 도망을 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동생 유방에게, 천자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때 나라를 버리고 도망친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사실상 일반인 같았으면 사형이었습니다. 근데 유방은 자기 형이니까 혈육인 만큼 형을 죽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갖고 왕위만 패하고 그냥 후로서 직급을 낮춰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나라 유방 고조가 집권한 지 11년 차, 서기 196년입니다. 회남왕 영포가, 회남왕에는 공신 중에 하나였던 경포라고도 하지만 이 영포가 왕의 자리에 올랐었는데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자기 군사를 이끌고
직접 영포를 토벌하러 갑니다. 자, 이때 아까 얘기했던 유방의 둘째 형 유중의 아들, 오늘의 주인공 유비가 그 나이 20살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20살이면 뭐 강건하고 힘 있는 그런 청년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영포 반란을 격파하기 위해서 기마부대의 장군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영포의 반란으로 결국은 영포는 도망가다가 죽게 되고, 또 영포가 다스렸던 그 지역 있죠? 그 지역에 영포가 반란을 일으켜서 당시의 유력 인사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고조 유방은 오나라 회계 땅 사람들이, 지금 오나라 회계 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위치로는 장강 하류 쪽이니까 상하이 근처가 되겠죠. 이 지역 사람들이 당시는 상당히 날렵하고 또 민첩하고 사나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이 딱 생각했을 때 어린 자기 아들을 거기에다가 군주로 자리를 앉혀놓으면 불안해가지고 잘 다스리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돼서 결국 자기 형 유중의 아들이면서 경보를 제압하는데 같이 참전했던 조카 유비를 그 지역의 3군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성 한 53개 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서 오왕으로 제위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유비가 오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나라의 왕으로 유비를 올려줬는데 유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차 싶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유방은 당시만 해도 관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성향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나라의 왕으로 임명한 유비를 딱 불러놓고는 관상을 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유비야, 너의 얼굴을 보니 너의 얼굴에 모반의 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조카 얼굴을 보고서 너는 아마 모반할, 얼굴상이 모반할 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내심 약간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얘를 괜히 왕을 시켜준 거 아닌가라는 그런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왕으로 봉한 뒤라서 그걸 또 뒤집기도 좀 그러니까 유방은 자기 조카 유비의 등을 턱턱 두들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라를 내가 세운 지 50년 뒤에 동남쪽에서 난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고 내가 처음에서 들었는데 설마 그 자가 너는 아니겠지. 현재 이 천하는 모두 유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으니 너 역시 절대로 모반하지 않도록 하거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유방에 이런 말을 하자 조카 유비는 머리를 딱 조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제가 모반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사실 이 한나라 제국을 세운 유방은 나라의 영속을 위해서 관상도 보고 또 미래도 점쳐보았는지 몰라도 건국한 지 50년 뒤에 5초 7국의 난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자, 오왕 유비가 유방에게 저는 절대로 모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를 해놓고 결국 모반의 핵심 인물이 유비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오왕 유비가 왜 모반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사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가 당한 억울함을 좀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 오왕의 유비의 입장이라도 모반을 꾀했을 것 같은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유방도 죽고 그의 아들 유영, 혜제죠. 유방의 그 본처 여태오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유영, 혜제가 어머니 여태오가 섭정을 하면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비록 황실 내에서 여태오의 그 측근들, 여시 세력들이 힘이 좀 강해졌지만 그래도 아직 이 천하는, 한나라의 천하는 이제 슬슬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제후들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 오왕 유비가 제후로 있는 이 오나라에서는 광산의 구리를 많이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여러 지역에서 다른 제국들이죠. 말하자면 다른 지역에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을 오거나 내지는 망명을 해오는 유력 인사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몰래 이 동전, 그러니까 구리를 이용해서 돈을 주조를 했습니다. 돈을 막 찍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동해에 가깝다 보니까 우리는 뭐 서해 황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동쪽이죠. 동해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의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금을 많이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나라 지역의 백성들로부터 굳이 많은 세금을 걷지 않아도 나라의 재정이 아주 풍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이 넘쳐났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쭉 흘러서 여태우도 죽고 그 뒤를 이어서 효문제, 유항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오나라의 이 유비의 아들, 오나라 태자죠. 유현이 있습니다. 이 유현, 오나라 태자가 천자 문제를 아련하기 위해서 수도에 옵니다. 장안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의 아들, 당시에 문제의 아들로 있던 황태자 유계, 훗날의 경제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쌍육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뭐 장기 같은 그런 놀이였던 모양입니다. 그 놀이를 합니다. 이때 오나라에서 온 태자를 여러 사람이 이제 보필하면서 따라왔겠죠. 근데 이 오나라에서 온 태자 스승들은 하나같이 초나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초나라 하면 좀 경박하고 사납고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모양인데 또 그렇게 행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나라 태자하고 문제의 아들 황태자 경제하고 장기를 들며 놀고 있는데 이 오나라에서 갖춘 스승들이 훈수를 뒀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약간 버릇없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장기에서 한숨 물리자 하면은 뭐 불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뭐 물려주지 왜 안 물려주냐 막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오나라에서 쫓아왔던 신하들은 물론 이 오나라 태자 역시도 거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좀 교만하고 버릇없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황태자, 훗날의 경제가 장기판을 들어가지고 오나라 태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맞고 재수없게 오나라에서 온 태자가 장기판을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사람이 죽은 거죠. 이 사건이 발생하자 일단 한나라 조정에서는 오나라 태자 시신을 오나라로 이제 다시 돌려보내서 장례를 치르도록 보내버립니다. 자, 시신이 결국은 장안에서 오나라 지금의 동쪽까지 오려면 꽤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도착을 합니다. 오나라에. 근데 오나라 유비 왕이 자기 아들의 시신을 딱 보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죽은 자기 아들을 보자마자 유방이 예전에 유비를 보고서 관상을 보았더니 너 모반할상이다 라는 그 말, 그게 또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왕 유비가 자기 아들의 죽음 시신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모두가 채우란 채우는 전부 다 유씨인데 내 아들이 죽은 거 집안, 유씨 집안 일인데 장안 수도에서 죽었으면 그 장안에서 장례를 치러줘야지 왜 꼭 이곳 먼 곳까지 보내가지고 장례를 나보고 치르라고 한단 말입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고는 다시 자기 아들 태자의 시신을 다시 장안으로 보내가지고 장례를 치르도록 실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자식을 잃은 오왕 유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열받고 화가 극에 달할 그럴 일입니다. 오왕 유비와 사실 황제 문제는 서로 사촌지간이죠. 그리고 이 죽은 오나라의 태자와 태자를 죽인 황태자 경제는 또 그들 간에는 육촌간의 지간입니다. 자, 그래도 이 일촌간의 오왕 유비와 그 태자 간의 그 애통함, 그거를 어떻게 사촌 육촌의 관계가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오왕 유비는 병을 핑계 삼아서
장안에 있는 황제 문제를 아련하러 가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장안의 수도에 아예 가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정 기간만 되면 각 지역의 제후들이 천자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입조를 해서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오왕유비는 그 뒤로 이제 한 20년 넘도록 조정에 가지를 않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정기적으로 얼굴을 보여주고 황제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 일을 안 하니까 한나라 조정에서 저 오왕유비가 병을 핑계로 입조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에 대한 대가로 오나라에서 장안으로 황제의 국가로 사신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때마다 오나라에서 온 사신들을 그대로 잡아가지고 그냥 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보내지도 않고. 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나라는 그대로도 계속 사자를 보내는데 보내는 족속들이 다 그냥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어느 날 오나라의 사자 중에 한 명을 황제 문제가 직접 불러가지고 문책을 합니다. 너희들 오나라에서 왜 왕이 안 오고 사자만 보내느냐라고 문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나라 사자가 문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유를 듭니다. 연못 속에 물고기를 살피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라는 말합니다. 자, 이런 비유는 무슨 말이냐면 연못 안에 있는 물고기, 예를 들면 잉어라고 치겠습니다. 이 잉어는 연못 안에서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못을 관리하고 있는 주인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주인에 의해서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나라의 왕, 자기 왕이 연못 속에 잉어 같은 사람이니 굳이 뭐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나라 왕이 처음에는 거짓말로 병이라고 통보하고 조정에 그 사실을 일단 알리고 나서 입조하지도 않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우리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한번 결석을 하면 두 번째 또 결석하고 그렇게 결석하다 보면 아예 그냥 결석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처럼 이 오왕유비도 그런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사신이 한 겁니다. 자, 오나라의 사신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으니 황제의 문제가 마음이 좀 너그럽고 좀 유한 그런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말을 새겨 듣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옛날 일은 있고 이제 오왕 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너는 돌아가서 이러한 뜻을 알려라 라고 문제가 너그럽게 대해줍니다. 자, 결국 문제가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동안 가다두고 있었던 오나라 사자를 전부 풀어줍니다. 그리고 오왕유비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사실 오왕유비가 문제하고는 사촌지간이지만 문제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왕유비에게 핑계거리를 오히려 줍니다. 오왕유비, 당신께서는 이 조정에 입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징표로서 궤장을 하사합니다. 자, 여기서 궤장이라는 것은 옛날에 윗사람이 나이 든 사람, 집게 높은 사람이 특히 천자죠. 천자가 나이 든 신하들에게 이제 일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편안한 노생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의자하고 지팡이를 내려줬다고 합니다. 결국은 문제도 이 오왕유비에게 의자와 지팡이를 하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예 입조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허락을 해준 거죠.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오왕유비도 그간의 자기 아들이 죽음에 대한 그런 그 나쁜 감정, 이런 것들, 불만, 이런 것들을 이제 씻게 되었고, 또 모반할 그런 마음도 누그러지게 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이제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자, 근데 그 뒤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오나라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가 많이 나고 또 소금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오나라는 재정 능력이 빵빵하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백성들에게 세금도 안 걷고 하니까 이 백성들하고 이 오나라 왕하고 죽이 잘 맞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냐면 오나라에서는 옛날에는 병역의 의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돈으로 허가받고 돈으로 다른 사람을 대체하거나 돈을 내고 뭐
편역을 면제받거나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불만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나라는 정기적으로 재능이 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분을 가리지 않고 또 포상도 주고 뭐 신분도 올려주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국에서 망명한 사람들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오나라가 점점 더 풍부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약 40년 동안 민생을 잘 다스리니까 오왕유비가 그때부터는 오나라 내의 그 백성들로부터 뭔가 신뢰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던 거죠. 자, 근데 한편 이 천자의 나라인 한나라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나라에서는 조조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훗날 황제가 되는 경제가 황태자 시절에 경제를 가르쳤던 집에서 이제 수업을 가르쳤던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태자의 가령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황태자를 가르치면서 또 황태자의 총애를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조는 황태자에게 오나라는 지은 죄가 있으니 봉지를 삭감해야 한다고 자주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조가 황제 문제에게도 자주 상서를 올려가지고 문제에게 봉토 삭감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원래 천성이 좀 관대했기 때문에 차마 이 오나라에 벌을 내리지는 못하고 차일필 기회를 보게 됩니다. 이 사이에 이 오나라의 유비는 다시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자, 이에 대한 얘기는 제가 사마천사기 원왕조조 열전에 참고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원왕과 조조의 또 이 유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뒤편 영상에서 참고 자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 영상마저 봐주시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흘러서 문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제의 아들 경제가 천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동안 황태자를 모셨던 이 조조는 이제 어사대부 자리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어사대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검찰총장 정도의 지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 조조는 황제 경제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한고조 유방, 그러니까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죠. 한고조 유방이 제 나라에는 자기의 서자를 왕으로 봉해줬고 초나라에는 자기 이복 동생을 왕으로 보내줬고 또 오나라에는 형의 아들 유비를 왕으로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 제나라, 초나라, 오나라 이 세 나라가 한나라 전체 제국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선대 왕인 문제 때 버릇없이 굴던 저 오나라 왕 유비가 이제 구리와 소금으로 불을 좀 쩍쩍 하더니 더욱더 교만해져 가지고 반란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나라 왕 유비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봉지를 삭감해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오나라는 봉지를 삭감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저 나라는 모반환을 할 것이니까 봉지를 삭감하려면 지금 당장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만약에 봉지 삭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화는 우리에게 더 커질 겁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자, 이처럼 조조는 오나라의 봉지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결국 경제가 집권한 지 3년차 기원전 154년 초나라의 왕이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조조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초나라 왕, 당시 유무가 초나라 왕으로 있었는데 이 유무에게 죄를 뒤집으십니다. 어떤 죄냐면 문제의 어머니 박태우가 상중일 때 상가에 와서 몰래 간음을 했다라고 해서 간음죄를 물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경제에게 알리고 경제가 그 내용을 듣고 조서를 내려서 죄를 주기는 하는데 그 대신 그 죄를 사면해 주는 대신 초나라의 봉토, 동해군 지역을 삭감하겠다라고 해서 맨 먼저 초나라의 봉토를 삭감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입조하지 않은 죄를 물어가지고 이번에는
오나라 유비에게 유비가 갖고 있는 예장군, 회계군 뭐 이런 봉지 두 곳을 삭감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2년 전에 조나라 왕 유수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죄로서 하강군이라는 땅을 봉지를 또 삭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나라, 초나라, 오나라 세 나라의 봉지를 삭감을 하겠다라는 그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서왕 유왕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교서왕은 옛날에 제나라 땅인데 이 교서왕 유왕에게는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팔았다, 매관 매직을 했다, 그런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죄목을 씌워서 또 교서에 현 6개를 삭감을 해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봉지를 삭감시키기 위해서 적용한 그 제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버렸는데 그 죄목을 보니까 간음죄, 그 다음에 입조하죄, 이제 황제를 찾지 않은 죄, 자기를 팔아먹은 죄, 뭐 이런 죄들, 그런 것들입니다. 아무튼 한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천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제국들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상대의 힘을 쫙 빼버리는 그런 일을 실행을 한 거죠. 자, 이걸 보면 예전 2300년 전, 2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정치의 프레임을 걸고 그것을 비난을 하고 뭐 이러는 것들 뭐 이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 한나라의 어사대부, 지금의 검찰 권력하고 똑같죠. 이 조조가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총대를 메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한나라 조정에서 제국의 봉지를 삭감하려는 계획이 쭉 진행이 되자 오왕 유비는 한나라 어사대부 조조의 그 획책, 조장에 대해서 경제가 봉지만 빼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 봉지만 뺏어가고 그만둘 일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참에 이럴 바에야 차라리 모반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오나라 왕 유비가 쿠데타죠, 말하자면. 쿠데타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아들 태자가 장안에서 마침 이 황태자로 있었던 경제한테 장기판으로 맞아 죽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 입조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문제는 용서를 해줬는데 다시 경제가 그 일을 들어가지고 또 봉지를 삭감하겠다라는 조서를 보내오니 오나라의 힘을 자꾸 빼려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왕 유비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난을 일으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5추 7국의 난인데 이 모반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라 왕 유비, 오나라는 구리와 소금 산출로 인해 가지고 재정 능력이 아주 빵빵했었죠. 그리고 자기 오나라의 우호적인 인력도 많이 확보를 해놔서 인적 자산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전쟁이 딱 시작되면 오나라 혼자 한나라를 상대하기에는 좀 부담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 제국들의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조할 제국들을 포섭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싸움에 있어서는 용감하고 기계 있다라고 평가받을 교서왕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자기 신하 중에서 중대부 응고라는 사람을 교서왕에게 사신으로 보냅니다. 자, 응고는 교서왕을 만나가지고 오나라 우리 왕 유비가 한나라에 미움을 사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한 다음 한나라의 어사대부 저 조조가 천자 경제를 끼고 제국들의 봉지를 싹 삭감하고 그 다음에 조정의 그 세력들을 다 장악하려고 드는데 봉지 삭감의 그 대상에는 우리 오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 교서왕 여기에도 당신이 돈을 받고 자기를 팔았다는 그 죄목으로 봉지를 뺏겠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함께 우리 으쌰으쌰 쿠데타 하는데 동참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띄웁니다. 자, 오나라에서 온 응고의 제안을 들은 교서왕이 참에는 들어도 어떻게 우리가 모반에 동참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응고는
교서왕은 처음부터 동참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좀 약간 거부 반응을 보이니까 은고가 이제 이번에 2차 대안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교서왕이 처음부터 모반에 동참하지 말고, 일단 우리 오나라 왕 유비하고 초나라,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먼저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장안에 있는 함곡관까지 쳐들어가서 함곡관을 딱 틀어막고, 그 이내에 있는 곡창지대, 예를 들면 형양 땅, 그 다음에 오창 땅,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하걸랑 그때서 당신 군사를 모아가지고 동참해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 그때 기다릴 테니까 우리가 터전을 마련하면 당신도 모반에 참여해주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교서왕이 그때서 발을 처음에는 빼는 척 했다가 동참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사신으로 갔던 은고가 오나라에 돌아와서 그 결과를 오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오왕은 은고의 얘기를 듣고도 교서왕이 약간 찜찜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한 게 아니라 2차 대안을 주니까 그때서 참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약간 걱정이 됐는지 자기가 직접 교서왕을 만나서 대면하고 맹약을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직접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서왕하고 오왕 유비하고 직접 만나서 서로 반란을 하는데 동조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마침 또 교서 내에 그 왕의 또 신하들이 있죠. 그 신하들이 안 된다, 우리 모반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설사 이 모반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군주가 2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교서왕 내지는 오왕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모반 가담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처질 것 같다. 그러니 모반을 하지 않아야 좋습니다. 라고 신하들은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 교서왕은 영토를 빼앗긴다는 것에 더 포커스를 뒀는지 몰라도 이게 모반이 성공만 하면 자기도 더 큰 영토를 갖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하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반에 동참하기로 강행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동쪽에 옛날 제나라 땅입니다만 이 제나라가 여러 나라로 또 갈라졌어요. 제후국들이. 그게 이제 도해왕의 자손들한테 다 나눠진 건데, 이 이야기를 하면 좀 길지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유방의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제나라, 예전 제나라 땅에는 자기 아들을, 맏아들이에요. 사실은 조씨 부인으로부터 낳았던 맏아들, 똑같이 이름이 유비인데 그 지금 오왕 유비하고는 한자가 다릅니다. 이 유비를 도해왕이라고 나중에 부르겠는데, 유비를 제나라의 군주로 이제 세워줬는데 그 아들들이 여럿이 이제 나오면서 제나라가 여러 개의 군주 국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나라, 두 번째는 치천, 그 다음에 교동, 제남, 제북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서까지. 자, 그래서 교서왕이 제나라, 치천, 교동, 제남, 제북 이런 나라에 같이 모반을 하는데 연합을 하자고 자기 사신을 보내가지고 허락을 다 받아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성양 땅의 경왕 유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도의해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유장은 의리가 있고 옛날에 여태우의 그 시족들, 여시들을 몰아낼 때 아주 큰 공적을 세웠으니까 이번에 가담하지 않아도 유장에게는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땅을 좀 나눠줍시다 라는 이런 여유까지 부립니다. 자, 이와 같이 제후들은 이미 어떤 벌을 받아가지고 자기 봉지를 삭감당했기 때문에 주동자인 어사대부 조조를 매우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원흉의 첫 번째는 어사대부인 조조 때문이다 라는 원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오나라에는 회계군과 예장군 그 두 개의 지역을 봉투해서 삭감을 시키는 문서가 이제 오나라로 도착을 됩니다. 자, 그때 오나라의 왕이 가장 먼저 이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모반을 시작을 합니다. 교서왕은 한나라에서 파견한 2,000석 이상의 그 복록을 받는 관리들이 있죠. 이제 한나라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같이 모반하기로 동참한
교동왕, 그 다음에 치천왕, 제남왕, 초왕, 그 다음에 조왕, 조나라의 왕 말합니다. 이 조왕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모반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동왕, 치천왕, 제남왕, 초왕, 그리고 조왕 이런 사람들도 역시 이제부터 병사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반란군을 진군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제나라 왕 유장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는 모반에 가담 못하겠다라고 모반에 반대를 하고 스스로 약을 먹고 자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나라의 제왕 유장려만 모반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또 하나 제복왕이 있습니다. 제복왕 유흥건데 이 유흥건은 자기 성이 무너져가지고 일단 완공하지는 못했는데 낭중령의 그 한 사람이 제복왕을 협박을 해서 자기 왕을 협박을 해서 성을 더 이상 못 짓게 자꾸 막아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반을 하는데 군사를 일으키지 못해가지고 참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제나라 도예왕의 여러 자식들 중에서 제나라의 왕과 그 다음에 제복왕 이 두 지역의 왕들만 모반에 참여를 뭐 본이든 타이든 간에 못하게 된 거죠.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교서왕 유앙을 일단 반란의 주 세력으로 세워놓고 그 밑에 이제 교동왕 유원거, 그 다음에 치천왕 유현, 그 다음에 제남왕 유벽광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모반을 반대하고 안 하겠다 하고 목숨을 끊은 제나라 있죠? 그 제나라의 수도 임치를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모반에 왜 같이 동참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오면 조나라가 있죠. 이 조나라 왕 유수도 역시 반란에 참여하기로 딱 결정하고 자기의 사자를 몰래 흉노로 보냅니다. 그래서 흉노하고도 연합을 해서 한 나라를 치는데 끌어들이려고 조나라의 유수가 계획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개국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 메인 주도자였던 오나라 왕 유비가 나이가 62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나라의 당군 중에는 유비의 아들 14살짜리까지도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왕 유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이가 62세인데 내 나이 아래로 우리 아들 14살 되는 아들까지 이 전쟁에 참여를 했으니 이 오나라 사람들 중에서 14세 이상 62세 이하는 모두 군사에 동원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끌어모은 병력이 약 오나라 군사만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시켰던 거죠. 사실은 뭐 한나라는 그보다 더 많았겠죠. 근데 이 오나라 자체 병력 20만도 모자라서 이번엔 또 그 남쪽에 이제 민월, 그 다음에 동월, 뭐 이런 곳까지 가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남쪽의 월나라도 이 모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동월 같은 경우도 즉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세력, 반란 세력이 커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5조 7국의 난이 발발된 그 과정 쭉 또 한나라 입장을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3년, 오나라가 맨 먼저 이 광릉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출병을 합니다. 그래서 서쪽 회수를 건너서 초나라하고 일단 연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오나라 유비는 각 지역의 이 제후들에게 반란에 동참해달라라는 아까와 같은 그 편지를 보냅니다. 반란 이유가 황제 경제를 둘러싼 간신 같은 불충한 신하 조조 때문에 우리가 불만을 갖고 시작을 했다. 그래서 각 제국들의 봉투를 삭감하라는 그런 행태를 만들었으니 우리가 조조를 가만둘 수 없다라는 그런 비난을 내면서 오나라가 가장 먼저 군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남월, 동월 이런 데까지 동참을 해가지고 총 군사가 60만 이상이 되는 그런 동원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경제 입장에서는 사실 좀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지도로 좀 설명드려보면 동쪽에서 서쪽 장안을 향해서 장안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 유방도 진나라를 멸망시킬 때 두 개의 길로 들어갔죠. 첫 번째가 이제 함곡관이고 두 번째가 이제 무관인데 이 함곡관이나 무관까지 그 진격을 하기 위한 그런 경로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 전쟁에 필요한 자금이죠. 이거는 원래 전쟁을 하다 보면 돈이 있어야 전쟁을 치르잖아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나라는 다행히 구리도 많고 소금 생산도 많고 뭐 이래서 재정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나라 왕 유비가 반란을 하는데 돈 걱정을 하지 말라. 만약에 저 한나라의 장수를 생포하는 사람에는 그 적장 신분에 따라서 포상금까지 내가 주겠다. 그리고 자기도 올려주겠다. 이런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포상 제도를 한나라에서 정한 것보다도 내가 2배로 더 줄 테니까 동참해달라라고 편지를 썼던 거죠. 그래서 돈이 무궁무진하고 뭐 흘러 넘치니까 너도 나도 이거는 반란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한마디로 전쟁 자금과 포상은 충분하고 또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준비되었으니까 믿고 동맹에 참여해라는 권고의 편지를 우왕 유비가 쭉 여러 제국들에 발송을 했던 겁니다. 네, 여기까지 우왕 유비 열전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2부에서는 이제 5조 7국이 난이 일어나자 한나라의 조정에서는 5조 7국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작전,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나라와 5조 7국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